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이 빨리 돌아왔습니다. 자, 댓글 어제는 다행히 1시간 1분에 끝났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오늘 1시간이 깨지는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1시간을 5일 이동 평균선, 최근에 5일 이동 평균선은 거의 1시간 10분이었죠. 1시간 1분이면 거의 20일 이동 평균선에 해당되는 시간일 것 같은데 요 20일 이동 평균선이 깨져야 추세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이 웜의 신박의 시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한번 깨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1분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1시간이라는 이 20일 이동평균선, 잠깐만요. 근데 20일 이동평균선이 1시간이 되나요? 1시간이 되려면 이거는 거의 120일 이동평균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20일 이동평균도 거의 1시간 5분 10분은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오늘 1시간 안에 끝내는 걸 한번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이 악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네, 제가 5년 동안 유령처럼 듣고 있다가 처음 댓글 남겨요 하셨습니다. 방송 맛집은 여기입니다 하셨습니다. 라이프 헥스 님이시군요. 유령처럼 듣고 계셨군요. 우리나라 주식 전문가 중에서 저와 존니 대표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20년에 모르고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두 분의 유튜브와 책을 싸그리 듣고 살고 있습니다. 70%는 무조건 모으는 배당주에 투자하고 30%는 상황 보고 사고 파는데 초보치고는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5년간 제 연봉의 60% 정도의 수익률을 매년 가졌습니다. 연봉의 60% 수준요? 와, 연봉이 한 88,000이라고 했을 때 6848, 연 5,000씩 주식으로 보셨다는 얘기인데 5년이 지나가니 배당은 복리 개념이고 세계 경제와 정치를 공부하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64세 여성이시군요. 아이고, 누님이신데 내년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야, 금융무사 한번 탄생하셨네요. 보니까 우리 김기현님 이 정도면 상당한 고수분이세요. 그리고 20년에 모르고 시작했는데 최근에 20년, 19년, 21년 요때 코로나 전후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얘기는 본전은 그래도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도 다행이십니다. 본전 하셨으니까. 근데 60% 5년간 제 연봉이 60% 정도의 수익률을 매년 가졌다. 근데 이제 원금이 이제 얼마인지 또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한 4, 5천 정도를 꾸준히 버셨다는 거는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댓글에서도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이 대댓글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20년에 시작한 초보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웬만한 초보분들은 어제는 제가 주식은 배당 투자보다는 성장주 개념으로 하고 성장주와 이 턴어라운드나 이익 모멘텀이 있는 주식 중심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는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선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개인 투자가 분들은 이렇게 따박따박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하시면
그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그 조급한 마음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안정적으로 나는 이자나 금리 이상의 수익을 주식으로 확보를 하고 싶어. 약간 이런 부자 마인드로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의 포션을 70%는 이런 무조건 모으는 배당 투자, 그리고 30%는 상황 보고 사고 파는. 이 비율 조절이 너무 좋았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지만 무조건 모으는 배당주에 투자했다고 했거든요. 그냥 배당주에 투자하신 게 아니라 모아 가셨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꾸준히 모아 가신 것처럼 우량한 배당주를 모아 가셨으면 통신주, 은행주, 뭐 KTNG 이런 배당주를 모아 가셨으면 다 수익 났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략의 승리다 이렇게 봐집니다. 참 잘하셨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이 네 부류에서 돈 버는 두 부류, 돈을 못 버는 두 부류가 있는데, 돈 버는 부류, 못 버는 부류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이 월스트 케이스가 항상 이 고점에서 쫓아가는 거, 포머 현상으로 이번에 이거야, 정책 테마야, 정치 테마야 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래 계속 고점에 들어가서 떨어지면 크게 터지고, 늘 비싸게 사고 쌀 때 손절하는 그런 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제일 많이 잃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돈은 많이 안 잃지만 주식으로 돈 못 버는 분이 맨날 비관적인 분들이에요. 지금은 아니야 하면서 맨날. 그러면 코로나 때 아니 2,000이 깨지고 1,800이 깨지고 1,600이 깨졌는데 1,400이 갔는데도 사라는 얘기를 못하거나 주식을 안 샀으면 저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주식을 사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이 가격에서도 안 사면 도대체 언제 사려고 그러지? 2022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PBR 0.85에서도 안 사면 도대체 언제 사려고 그러지? 그런 거 보면 이제 또 비관론자들 중에서 0.75 되면 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0.75 되면 당연히 사야 되는 건 맞는데 0.75를 가냐는 거죠.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0.75를 간다고? 그런 얘기는 또 그거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에 주식 산 거 우리나라 주식 7,000포인트에서 파시면 된다. 근데 7,000은 언제 간다고? 7,000에 가서 파면 된다. 저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액션을 계속 안 하는 사람들, 계속 빠지면 더 여기서 더 빠지면 사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액션을 안 하고 주식을 계속 안 담으시는 분들, 그런 분은 주식으로 터지지는 않지만 벌지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버는 두 부류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량한 배당주를 무조건 모아만 가시면 돈은 법니다. 무조건 그냥 떨어지든 올라가든 계속 모아가면 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제일 잘하는 부류는 그렇게 모아가다가 이거는 너무 과한데, 너무 사람들이 이 주식에 지금 쏠리면서 이건 거품인데 하면 팔았다가 또 공포스러울 때 언제 이렇게 주식이 싸졌지 하면서 또 사고. 근데 그 1등 부류가 말은 쉽지만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주식이 더 올라가잖아요. 생각보다 주식은 더 올라가고 생각보다 주식은 더 빠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최바닥에서 사고 최고점에서 팔고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무릎이다 싶을 때 사고 어깨다 싶으면 파는데 어깨다 생각하고 팔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에서 별로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나 어차피 어깨에서 판다 생각으로 파니까 더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깨다 생각하고 팔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기가 막히게 고점에 팔았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21년 5월 달에 저희가 고객 주식을 다 팔았을 때 3,150에 주식을 다 팔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요 귀 정도 됐던 거죠. 완전히 꼭지에서 판 건 아니지만 6월 25일 날 고점을 찍지만 시간상으로도 거의 올라가는 요 귀 정도에서 주식을 판 셈이 됐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김기현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퇴직 후 주식을 시작한 지 벌써 7년. 이제 본전 왔어요. 유유. 지금부터는 정말 눈을 부릅뜨고 수익을 내기로 다짐합니다. 첫째도 손해보지 말자. 둘째도 손해보지 말자. 열심히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버티신 게 대단하고 일단 본전 만드신 것도 참 대단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죠? 어떤 분들은 정말 바닥에서 여기서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나 이제 주식 안 할래. 나 주식 이제 앞으로 절대 안 볼 거야 하면서 밑에서 파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은 위에서 살 때의 마음이나 밑에서 파는 마음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포모예요. 이 대중적인 주식 열풍에 휩쓸려서 그래 나도 주식해야 되나 보다 해서 샀다가 밑에서 팔 때는 또 이런저런 이유 되면서 나 이제 앞으로는 주식 안 해 하면서 그거 다 내 마음 컨트롤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밑에서 나 이제 앞으로 절대 주식 안 해 하고 밑에서 팔고 또 뭐 미국 주식이 좋고 뭐가 좋고 하면 또 따라가서 또 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 포모로 난 투자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정말 1시간이다 하셨고 7학년 마음만 소녀인 사람입니다. 남편이 10년 전 10억 정도 전 재산 공중에 날리고 자녀들에게 좀 보탬이 될까 하고 열심히 해보지만 수익 내기 정말 힘드네요. 수익 나는 건 빨리 팔고 마이너스 종목은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죠? 우리 7학년 김형은 누님도 그래도 마음만 소녀라고 하셔가지고 네, 소녀 같은 마음은 계속 유지하시고요. 자, 주식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고스톱 3점 먹고 스톱. 저희 숙모님 삼촌하고 같이 명절에 한 번씩 고스톱 칠 때 돈 잃어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저는 3점 먹으면 무조건 스톱 하면 돼요. 광박 피박 다 씌우고 이번 판은 한 15점, 30, 20점 낼 수 있을 것 같은데도 투고 쓰리고 갈 수 있는데도 무조건 3점 먹고 스톱. 그러면 나는 먹을 때는 3점, 터질 때는 광박 피박 뭐 이런 거 해서 15점, 20점. 예, 먹는 거는 조금 먹고 터질 때는 크게 터지고. 고스톱 치실 때 3점 먹고 스톱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스톱에서 청단, 홍단 노리는 전략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청단, 홍단 물론 3점 내고 나서도 그 다음에 덧붙일 수도 있지만 띠가 4개, 5개 될 때마다 뭐 1점씩 더 붙나요. 근데 피로 점수 내는 게 제일 좋죠. 쌍피. 네, 말이 또 자꾸만 3,000% 빠지려고 하는데 네,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이게
모든 투자의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됩니다. 북토크에 참석은 못하지만 후기 좀 올립니다. 내일 그 후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일상의 루틴의 중요성, 이왕 할 거면 즐겁게 공부하고 투자할 것. 제가 읽어본 주식 서적 중에 가장 쉽고 명확하게 표현했고 인간적인 면도 잘 표현된 책인 것 같아요. 전문의 말씀들이 이 책 곳곳에서 반복되어 전문님 책인지 시계로 할배 책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즐겁게 꾸준히 성공적으로 투자하시는 프로님들의 마인드는 비슷한가 봅니다. 처음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쉽고 재미있다라고 느꼈는데 나름 경제서적인데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쉽다고 느낀 건 이제 내가 뭘 좀 아는구나 싶어 많이 뿌듯했어요. 이것이 인턴 18회차의 스웩, 저의 실력 향상에 도움 주신 체슬리 스승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누구신가 했더니 우리 지피지기님이셨군요. 그쵸? 이 후기 내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게 맞구나. 시게루 할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최소한 한 10개 이상 될걸요. 그동안에 제가 강조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 시게루 할아버지가 검증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런 투자 습관과 원칙으로 하니까 그 어려운 일본 시장에서도 6천만 원으로 180억을 버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렇게 강추를 해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 우리 시게루 할아버지의 북콘서트에 300분이나 되는 분들하고 만날 생각하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과거에는 버티면 올라온다는 생각으로 손절이 어려웠는데 투자금이 묶여있는 동안에 이 기회비용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 더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손절 후 줄어든 투자금이라도 꾸준히 투자의 기회를 갖는 것이 개인적으로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좀 잘못 샀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 잘못 샀다 싶을 때가 뭐냐면 실적이 분기 실적 나오는데 왜 이렇게 미스하지? 그랬을 때는 2분기 연속 실적은 미스하면 그때는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손절할 주식은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웬만하면 내가 10% 빠지면 손절해야지. 이런 거는 저는 그거는 엉터리 전략이라 했잖아요. 7% 빠지고 손절하고 10% 트레이더는 그렇게 해도 돼요. 내가 정말 잘하는 트레이더다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하면 여기서 7% 빠지면 나 손절해야지 15% 빠지면 손절해야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10%를 빠지든 5%를 빠졌든 내가 생각했던 그림을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그림대로 안 될 때 예를 들면 23년도에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 5% 정도 나오다가 한 해가 지나면 이제 10% 정도 나오고 그런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나 그때 당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다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요거 엄청 들어 먹었었죠. 근데 그 보수적으로 얘기한 애널들의 그는 컨센보다도 더 안 나왔잖아요. 더. 그러면 원인이 뭐지? 따져보면 잘못 들어갔네. 성장주 초기 1파 상승의 끝에 내가 잡았구나. 이제 캐점으로 들어가는 구간에. 그럴 때는 이게 마이너스 20이든 30이든 잘라야죠. 자르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섹터는 뭐지 해가지고 그렇게 또 찾아서 들어가야죠.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런 성장 모멘텀이 제대로 나오는
기업으로 옮겨 탔을 때 그 생각대로 움직이면 주가가 거기서 뭐 2배, 3배 나잖아요. 23년에 2차 전지 또 여기서 또 영업이익이 10%가 되고 매출은 2배, 3배가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서 또 주가가 2배에서 5배, 뭐 10배 그렇게 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가격이 급락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렇게 되면 그 성장 모멘텀의 그림이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그렇게 안 가네 하면 그러면 잘라야 됩니다. 그죠?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걸 하나의 기계적으로 내가 실천하는 원칙으로 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주 하다가 그대로 제대로 찍으면 뭐 3배, 5배 나니까. 그러면 여기 물려가지고 천수답처럼 물려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퇴근하며 하늘 보니 구름이 너무 아름답네요. 벌써 가을입니다. 모닝브리프 웜의 신박의 인턴 영상까지 보면 하루가 정말 부족하네요. 요즘은 주중 약속도 안 만들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ETF 수익률이 마이너스 15%인데 어쩔지 고민 좀 해야겠네요.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이 H가 해지가 됐다라는 건데 저는 H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해지가 됐다면 저희도 많은 저희가 직접 운용을 하면서 이 해지를 많이 해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비용이에요. 비용. 환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해지를 하는데 환율이 안 떨어지고 계속 옆으로 기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기든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떨어지면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화 롱 달러 숏 하는 그런 옵션을 사놨다고 보면 되는데 그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데 베팅하라는 콜 옵션을 샀든 아니면 달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 베팅을 한 풋 옵션을 샀든 그게 전부 다 보험료예요. 보험료. 그래서 이 빠르게 환율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해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30년 장기적으로 계속 이 해지가 들어가는 요 ETF를 들고 있잖아요. 수익이 이 해지 비용으로 엄청난 수익을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이잖아요. 채권. 그 이자 5%짜리 채권에 매번 이렇게 해지 비용을 들인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실업률 데이터 나오고 뭐 경제가 침체가 갈 수 있다 이러면 일시적으로 금리가 쑥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잽싸게 도망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 30년짜리 중에 장기적으로 아니 나는 그냥 이 트레이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난 진짜 30년 동안 따박따박 이 이자를 받으려고 나는 들어간 거야. 뭐 그런 분들은 뭐 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좀 전에 요 위에 걸처럼 그 생각대로 안 됐을 때 그동안에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 거죠. 다른 거 투자해서 벌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시는 겁니다. 30년 국채 답변 감사합니다. 물린 동료 두 분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최설리 AI에서 지난 4월 시장 전망 자료 찾아서 보다 보니 4월 28일 와이스트릿에 출연하여 하신 내용을 올려놓으셨는데 엄청난 내용이네요. 10번은 다시 돌려볼 예정입니다. 그걸 또 보셨군요. KB증권 최설리 랩 7월 가입했는데 벌써 수익률이 8%예요. 네.
장 시작하고 나서 매수하는 게 거슬리기는 하는데 저보다 수익률이 좋아서 프로가 괜히 프로는 아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네, 요게 약간의 복불복은 있습니다. 네, 6월에 들어오신 분보다도 오히려 7월에 들어가신 분이 수익이 좋으시거든요. 저희가 사는 종목이 어느 가격대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조금씩 다른데 7월에 들어간 삼성, 신한, KB 전부 다 좋은 수익률 내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주식 그만해야 하나 역량도 없고 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 싶었는데 전문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댓글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회복하고 나름 희망도 가집니다. 이제 얼른 채슬리 랩에 들어가 마음 편하게 수익도 챙기고 직장일에 집중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주식에 많이 저거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본업도 하시면서 주식도 다른 취미생활 다 없애고 하시는 분들 그건 뭐 괜찮아요. 다른 거 싹 없애버리고 주식. 근데 이 주식 때문에 본업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의사분들이나 옛날에 제가 처음에 자문사 입사했을 때 의사분, 반도체 연구원 이런 분들이 저희 자문 저거 왔을 때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30년 전에. 네, 본업에 충실하시고 투자는 저희한테 맡기시라고. 시계로 할아버지의 주식 투자 원칙 중에 주식도 인생도 숱한 굴곡을 버텨내는 자가 승리하며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고독한 상태에서 투자한다 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하셨습니다. 그죠? 자, 숱한 굴곡을 버텨내는 자가 승리합니다. 근데 이 버티다라는 게 내가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면서 계좌가 계속 터지는데 버틴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투자 원칙을 갖고 투자하다 보면 아까 뭐 배당주로 계속 모아간다 뭐 했을 때 중간에 코로나도 있고 22년과 같은 상황도 있고 계엄 사태도 있고 뭐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그런 숱한 굴곡과 변동성을 버텨낸다는 거거든요. 좋은 투자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끔 내가 이 주식을 이렇게 우량한 주식은 나는 모아가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20% 나면 뭐 내 계좌가 여기서 더 터지면 어떡하나 피 같은 돈인데 그러면서 그 밑에서 손절해야 되나 또 옆에서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잘라야지 뭐 당신 그러다가 그 주식 다 날릴 건데 만약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걸 이제 버텨내라는 거죠. 그렇죠? 좋은 투자 원칙을 내가 갖고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일수록 투자가 외롭다 했잖아요. 외로워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사야 됩니다 할 때 저 사람 미쳐서 네. 그리고 모두가 또 열광할 때 모두가 다 주식 들고 있는데 팔아야 된다 이러면 또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막 악플이 달리고 그랬을 때 대중과 좀 반대로 갈 수 있는 그 고독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정독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래서 공부를 못했나 봐요. 요새 계절성이다 뭐다 해서 이 말 저 말 때문에 중심을 잃고 있어서 딱 다시 깨우쳐 주시네요. 내가 만들어가는 투자 원칙대로 고독하게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신부장이 오늘부로 양봉음봉 5연속으로 맞췄네요. 뭔가 숙제를 끝낸 느낌입니다.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주식은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커나 고스톱 칠 때 초보자는 내 패만 보고 바닥에 뭐가 깔려있고 남들이 뭐 하려고 하는지 그걸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중고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봉, 음봉 뭐야 저 사람 하루 일봉
그런 걸 왜 하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장의 주식 양봉 음봉이 그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날씨 아니잖아요. 날씨가 아니라 사람이 거기서 사고 팔고 해가지고 양봉 음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음봉을 만들었을까? 왜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양봉을 만들었을까? 오늘은 어떻게 할까? 계속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그 연습이 내 패만, 내가 좋아하는 주식, 오늘 시세가 어떻게 되냐, 맨날 내 주식 올랐나 내렸나 이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우리 인턴분들한테 매일같이 신기한 차트 분석할 때, 그죠? 오늘 많이 오른 주식, 오늘 많이 빠진 주식, 그리고 지금 시장, 미국 시장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계속 시장의 생각을,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는 거죠. 신부장께서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온 식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금융 강국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인턴 가입한 지 2주 되셨네요. 그래도 첫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작을 하셨다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반은 이제 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반도체 바이오 지주사로 반바지 장세가 됐으면 좋겠네요. 반바지에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였는데, 그죠? 제가 딱 반바지 얘기 딱 듣는 순간 한 3주, 한 달 됐었죠, 그죠? 반바지는 오래 입지는 못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시황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그죠? 이번에 9월, 10월 조정잘 잘 보다가 반도체 소부장, 특히 소부장 좀 질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ETF에 소부장절이 쭉 들어가 있는 ETF가 싹 빼버렸었는데 이번 잘 봐서 다시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웜에 신박하게 59분에 끝내심 하셨습니다. 시작하고 1분도 안 돼서 오늘은 정말로 1시간 안에 끝냅니다. 동영상 시간 확인 1시간 1분 46초. 잠깐만요. 제가 오늘 추세를 아이고 벌써 33분이 됐네. 네, 추세를 깨기 위해서 자, 여기서 슈퍼 301조하고 밑에 좋은 댓글이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네, 말년병장 아들이 벌써, 우리 또영님 아들 벌써 말년병장 됐어요? 어제부터 휴가를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톱니어 피트틀이 대단한가 봅니다. 자, 여기서는 진짜 끊어야 됩니다. 자, 과감하게 끊고 신문 보러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중국 열병식 직후에 미국 광섬유에 최고 78% 관세 폭탄. 아니, 트럼프 쪽에서 먼저 관세 전쟁을 다시 재개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그런가 보네요.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통해서 북중러 연대를 과시한 지난 3일 미국산 특수 광섬유의 최대 7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경제에서도 미국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오후 미국산 차단 파장 이동형 단일 모듈 광섬유에다가 33.3에서 78.2%의 반덤핑 관세를 4일부터 2028년 4월까지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야. 그동안 관세 전쟁이 약간 휴전 모드였는데, 그죠? 5G 통신 등에 쓰이는 이 광섬유는 중국이 세계 최대 수입국 중에 하나인데
세계 시장의 약 10%를 점유한 이 코닝을 비롯해서 OFS 파이텔, 드라카 커뮤니케이션스 같은 미국 기업이 관세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발표 시점이 열병식 당일이라는 점에서 미국과의 추가 관세 협상을 앞둔 힘겨루기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중국은 지난 3월 미국의 10+10% 관세 인상에 대한 반발로 미국산 일부 농축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등과 함께 광섬유 반덤핑 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었는데, 미국의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도 있고요. 지난달 29일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G를 취소하고 지난 2일 TSMC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VEU 기업은 대중 제재에도 최첨단을 제외한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없애버려 가지고, 그죠? 그러고 보니까 중국이 먼저 또 시비를 건 게 아니라 바로 지난주에 29일이니까 이 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VUG를 취소한다, 뭐 이렇게 또 미국이 먼저 건들긴 했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78% 관세 폭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어디가 피해를 볼까? 여기 나옵니다. 코닝사가 관세율 38% 정도, OFS 파이탈이 33%, 그리고 아까 드라카 커뮤니케이션이 78.2%. 네. 이 회사 제품들이 중국으로 수입될 때 이런 관세를 이 수출하는 이 회사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 제품들에 대해서 이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에브라드 칼럼, 존 에브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 대사님이시네요. 김정은은 베이징에서 무엇을 챙겨갔을까? 그러게요. 이번 열병식 참석으로 무엇을 챙겼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8월 말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두를 초청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두 행사 모두 한반도의 미래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데,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은 몇 개월에 걸친 북한의 인내심 있고 끈질긴 외교적 노력의 결과였을 건데, 23년 9월 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이후 냉각된 북중 관계 회복을 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이후 냉각된 북중 관계 회복을 북한은 올해 초부터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북러가 군사동맹 조약을 체결할 정도로 밀착하는 와중에 중국은 북한의 주요 행사에 낮은 수준의 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불만을 표시해왔는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을 통해 얻은 이익이 무엇이든 여전히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을 소외시킬 여유가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호의를 되찾을 최고의 기회를 모색해 왔고요. 그러다가 중국이 가능한 한 많은 우방국을 연단에 세우고 싶어 할 전승절이 바로 그 기회라고 북한은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전승절 참석을 신중히 준비하지 않으면 김 위원장이 단순히 초청된 다른 나라 지도자들 사이에 앉게 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굴욕임을 알고 있었고, 북한이 원했던 것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데, 이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의 인맥을 통해서 중국의 김 위원장 초청뿐 아니라 눈에 띄는 특별 대우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신중히 움직였고,
러시아 측을 설득을 했을 것이다. 하긴 러시아에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군을 많이 파견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자, 실제로 지난 7월 15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베이징에서 시 주석을 만났는데 당시 회담 직후 러시아 측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이 국제 및 지역 의제의 특정의 핵심 사안들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는 시 주석에게 김 위원장을 전성절 행사에 초청하고 특별히 예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 주석이 또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김 위원장은 이번 전성절 행사 기간에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는 달리 여러 차례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함께 별도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장면들은 김 위원장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고요.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행사에 참석한 것은 새로운 북중 관계가 그의 사후에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김 위원장이 함께 만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군요.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세 사람은 베이징에서 함께 회동했을 가능성이 있고 새 지도자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 일치하지만 다른 많은 사안에서는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 3국 정상회담이 없었더라도 그들의 단결된 모습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목격할 수 있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 채널에서 이 세 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몄다고 비난했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음모를 꾸몄다고 해도 서로를 지지하겠다는 그들의 신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개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자, 북한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경제 문제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의 군수품과 병력을 지원한 대가로 받아온 식량과 연료 공급이 중단될 수가 있고 한국은행은 최근 북러 교역이 지난해 북한 국내 총생산 GDP의 3.7% 성장에 매우 중요한 기여 요인이었다고 분석했고요. 러시아의 식량 연료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서 김 위원장은 이번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시 주석에게서 받아냈을까? 코로나 이전 북한을 찾았던 연간 수십만 명의 구매력 높은 중국 관광객들 북한 방문 약속을 받아냈을까? 아직 자세한 합의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김 위원장이 이런 약속을 받아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하락할 것이다. 동시에 김 위원장의 추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열망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김 위원장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베이징을 떠났을 것이다. 이분이 저보다는 훨씬 더 이 북한 전문가이시긴 할 건데 이 냉각된 북중 관계 이게 요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 김정은이 김정일에 이어서 북한의 이 국무위원장 자리를 했을 때 고모부였나요? 장성택이 있었잖아요. 근데 장성택 자기 고모부를 총살시켰잖아요. 총살시켰는데 그 장성택이 친중 인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그 여러 가지 무역부터 근데 김정은은 장성택을 여러 가지 이제 부패된 관료처럼 해서 총살시켜 버렸죠. 저는 거기에 중국이 발끈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그래? 네가 우리 친중 인사를 그렇게 총살시켜 버렸단 말이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된 것 같고요. 요 중국 관계는 그거는 제가 아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이니까 혹시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거는 사실 이런 거야 라고 댓글 얼마든지 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미국하고의 본격적인 지금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저는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약간 행동 대장 역할을 좀 하잖아요. 조폭 중에. 미국을 상대로 핵 전쟁을 하겠다, 막 이렇게 싸워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시 주석 입장에서. 거기다가 또 푸틴이 있고, 그죠? 그래서 반미 세력을 이렇게 연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왜냐하면 경제 제재를 했을 때 중국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블록을 키워버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최근에 인도가 중국으로 또 딱 붙는 모습도 나오고, 러시아 있고, 아프리카랑 또 반미권의 중동 국가들 등등 해가지고, 어쨌든 참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개성에서 내려오시긴 했지만 북한에 그런 연고가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한 핏줄은 맞거든요. 우리가 한 핏줄은 맞고, 정말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피난 안 내려오셔서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산 가족, 그때 국제시장 영화에도 나오지만 북한에다가 두고 오신 그 고모 할머니 찾는다고 저희 할아버지도 나와가지고 팻말 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이 독재 국가에 참 못 먹고 못 살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긴 합니다. 여기 가서 결국은 좀 이렇게 경제 원조 이런 것 좀 이런 처지로 지금 여기 가 있으니까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조원경의 돈의 세계, 중국 반도체 산업의 도약. 28나노 이상의 공정으로 생산한 범용 반도체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려 벼르고 있다. 중국은 27년까지 14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 능력의 39%를 점유해서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고요. 그래요?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공급망. 중국 기업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반면 자동차 반도체 1위인 독일 인피니온은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투자 규모도 줄였습니다. 전기차 1위 BYD는 지난해부터 전기차에 쓸 전력 반도체 공장을 본격 가동했고요. 중국 반도체 투자액은 전체 매출을 능가합니다. 첨단 기술은 부족하지만 범용 반도체에서 번 돈으로 첨단 반도체에 투자하는 선순환을 중국 정부가 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인재 확보와 원천 기술에 투자하는 모습은 주 52시간 예외도 허용 못하는 우리와 대조적인데, 반도체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이 점유율을 중국 SMIC가 맹렬히 추격하고 있고요. 양쯔 메모리와 창신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와 DRAM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 황제주로 등극한 중국판 엔비디아, 캠브리콘을 보라. 엔비디아 H20 대신 자국 반도체를 사용하라는 압박에 반도체 설계업체 캠브리콘이 반도체 자립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자체 칩으로 엔비디아 칩 효율을 능가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알리바바의 AI 칩 개발 소식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고요. 중국 정부가 압박할수록 엔비디아의 중국 칩 시장 점유율은 떨어질 것 같다. 중국의 첨단 분야 자립 기술이 성공할지 미지수지만 범용 부문의 성공은 상수로 보여서 걱정이고, 격화하는 미중 갈등이 중국의 반도체 자립률을 높여서 우리 산업에 위협이 된다면 과장일까? 첨단 반도체 부분은 격차가 있으나 반도체 기초 역량이 우리를 앞질렀다는 분석이다. 긴장해야 한다. 이 반도체 공부를 해보면요, 우리가 반도체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잖아요. 이 비메모리가 CPU라든지
그 다음에 핸드폰에 들어가는 AP라든지 아니면 여기도 나오지만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디바이스에 요런 걸 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반도체가 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는 중국이 벌써 한 6년, 7년 전에도 우리보다 훨씬 회사 수도 많고 시장 규모도 컸습니다. 우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아주 독보적인 글로벌한 1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중국도 계속 예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조원경 교수님 걱정하는 것처럼 긴장해야 합니다. 이 사진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한국 조선산업 문명과 해양인데 제가 조선이 이 시클리컬에서 성장 모멘텀이 붙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책 모멘텀이 붙으면서 성장주가 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조선 산업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마가는 국가 비전을 결합해서 미국의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한미-조선 협력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마스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이 세계 최강 대국의 산업 및 국가 경쟁력 부활의 필수 협력 대상으로 선택될 만큼 발전하였다는 점을 가장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명령 및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25년 문서들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의 조선업과 해양산업은 심각한 침체 현실에 직면했고요. 세계 조선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0.2%와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와 선박 육상 크레인 생산에서 미국은 둘 다 빵인데 중국은 96%와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업 선박 건조량은 1% 미만 대 50% 점유로 차이가 나는데, 미국 항만에는 중국 국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조선업의 끔찍한 실상이다. 결국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 국내 해양산업과 인력을 활성화하고 재건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는 해양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대통령 명령을 공포하였고요. 동맹국과의 연대 방안도 포함되는데, 미국의 한 전문기관은 상업용 선박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각각 30%와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한국이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그러나 조선업과 해양력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제는 결코 미국만의 비전일 수가 없고요. 한국에게도 필수 과제입니다. 자, 현실을 보자. 조선업 생산지수가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9년에서 12년 그때는 210에서 211이었었는데 2009년에서 12년 그때 조선업 포항이 어마어마했을 때죠. 그러니까 그때가 한 210대였다면 현재는 134로 떨어져 있고요. 수출액 역시 566억 달러 2011년도에 였다면 지금은 256억 달러로 절반 이하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연구개발비 액수와 비율도 현저히 줄었고요. 종사자 수는 거의 3분의 1이나 감소했습니다. 국가의 특정 산업 수출 비중을 세계의 해당 산업 수출 비중으로 나누는 현시 비교 우위 지수 RCA는 역시 10점대에서 2008년 9년에 10점대에서 현재는 5점대로 절반 이상 추락했네요.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이 중국의 5배 수준으로 한국 절대 우위였던 21세기 초반을 지나서 격렬한 경쟁을 거친 뒤에 최근에는 한국이 거꾸로
한국이 거꾸로 중국의 3분의 2 수준으로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때는 우리가 20이고 중국이 4, 2000년대 20대 4였는데 지금은 14대 22로 예, 중국의 3분의 2입니다. 우리가. 해양력의 표상이 해군력을 보면 미중 사이에는 아직 세계 해군대 영내 해군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 조선업의 붕괴로 일부 함대 단위의 경우 중국이 앞서 있다는 국제 지표가 있는데 대만을 비롯한 이 제2 도련선을 넘어 점차 태평양을 향한 제2 도련선을 작전 시야에 품고 있다는 진단도 많은데 따라서 미국 내에서조차 중국의 해군력 팽창은 미국 해군의 조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해군, 즉 국가가 유일한 발주처이며 민간 시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숙련 기술과 민간 시장, 노동력, 국가 경쟁력이 함께 붕괴된 것이고 빅테크 번영과 제조 붕괴에 압축된 단면이다. 가까운 동맹국과 진정으로 통합된 연합함대를 구축하라는 미국 내부의 최근 제안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조선협력을 넘는 또 하나의 마스가로 한미해양해군협력이 있는데 이거는 Make American Sea Power Great Again이네요. 만약 자본기술과 인력 그리고 훈련, 운용, 배치, 항행의 차원에서 이 두 번째 마스가를 미국 핵 항모에 실제 적용할 수만 있다면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의 핵 국가로서 북핵 저지를 위한 최강의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조선협력을 필두로 해군협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더 나아가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의 대전환을 통해서 한국의 문명국가로의 대도약을 가능하게 했던 한미동맹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lliance Great Again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트럼프의 좌충우돌하는 이 새로운 마가로 안고 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해양과의 동맹 및 세계 진출을 바탕으로 선진 문명의 위치에서 대륙을 품었고 이제 그 방식을 다시 활용하여 갈라지는 세계를 연결하고 한반도를 항구 평화의 기둥으로 세워나갈 원료가 절실하다. 항구 평화를 향한 안중근의 언명처럼 원료가 없으면 대업도 없다. 이미 우리는 한국전쟁과 세계동맹, 서울올림픽과 동서연결, 반도체 세계 재패를 비롯해서 두 마스가와 세 마가에 앞선 대업의 사례를 여럿 갖고 있다. 문명은 늘 바다에서 결판난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 교수님이시군요. 자, 11만 원에 산 주식이 2개월 만에 개미들 곡소리 터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뭔가 봤더니 카카오페이네요. 카카오페이가 지난 7월 여의도 IFC 몰에 오래오래 함께 가게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IFC에 이런 게 또 생겼군요. 카카오페이가 김범수 창업주의 이 사법 리스크에 더해서 교환사채, EB 오버행위란 겨박죄로 고전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수급 부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카카오페이는 51,5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6거래일 연속 어제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난 3일에는 10%대 급락 마감도 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 기대감에 지난 6월 25일 11만 4천 원까지 뛰었으나 두 달여 만에 5만 원대까지 밀려서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최근 주가가 급락한 건 카카오페이 이대주주인 알리페이의 EB 발행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 자, 알리페이는 지난 3일 카카오페이 보통주 1164만 주 지분율 약 한 8.62% 됩니다. 자, 이 주식을 담보로 6,300억 원 규모의 외화표시 EB를 발행한다고 공시했고요. 이 교환사채죠. 익스체인저블 본드.
그런데 교환 가격은 주당 54,000원으로 직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5.7% 할인이 됐고요. 발행일은 다음 달 2일이며 교환 청구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 아니 1년 지나서도 아니고 11월 달부터 가능한가 보네요. 자, 앞서 알리페이는 지난 7월에도 보유 중인 카카오페이 지분 중 약 3.5%에 해당되는 480만 주를 대상으로 해외 EB를 발행한다고 공시했고, 이 역시 이번처럼 만기가 3개월인 단기 EB라고 합니다. 아니 3개월짜리 이거는 좀 이상한데요. 시장에서 이번 EB 발행을 사실상 블록딜로 봤다. 알리페이가 지분을 장내 매도하기 위해서 EB를 발행했다는 관측이다. 그러게요. 이처럼 연속적인 EB 발행과 대차 거래는 단기 수급에 실질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증권업계 진단인데, 카카오페이의 지난 2분기 말 기준 실질 유통 주식 비중은 16.2%에 불과하고요. 현재까지 체결된 대차 대상 주식은 발행 주식 수 대비 12.6%로 연말까지 기존 유통 주식의 한 77.7%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주식 공급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주가 리레이팅 구간에서 2대 주주의 반복적인 지분 출하는 명백한 리스크 요인이라면서 단기 주가 상승 모멘텀이 소멸이 됐고 연말까지 수급 부담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김범수 위원장이 SM 시세 조정 의혹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으면서 카카오그룹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고요. 임연구원은 최근 불거진 가버넌스 리스크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금융 관련 신사업 확장 과정 속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15년이면 거의 살인죄 하면 뭐 12년에서 한 15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요 EB를 발행했는데 이게 3년도 아니고 3개월짜리로 발행됐다는 말은 정말 이 증권사에서 의심하듯이 뭐 이거는 그냥 블락딜로 주식 넘기는 거나 뭐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저도 빠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오버행 물량이 요 EB를 받아간 쪽에서는 주식으로 교환해줘 라고 신청을 할 거고, 그러고 나서 그걸 장내에서 때리지 않을까 라고 의심을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한 5% 10% 할인해서 받잖아요. 여기 5.7%라고 돼 있죠. 그러면 보통 이게 전환사채로 주식으로 교환되고 나서 교환사채죠. 주식으로 교환되고 나서 주식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받을 때 벌써 공매도를 때려버립니다. 54,000원으로 교환할 수 있잖아요. 근데 5.7% 할인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한 58,000원이었다. 그러면 58,000원에 공매도 때리고 이 교환사채를 사오면 됩니다. 공매도를 때리면 돈이 들어오죠. 그 돈을 또 3개월짜리 채권에 넣으면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3개월 지났을 때 자, 이걸 갖다가 주식으로 교환했을 때, 아니 그때 54,000원이 아니라 51,000원 되면 교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공매도를 때리면서 픽스 시켜버립니다. 이익을. 이런 거 하는 부서가 증권사나 해외 IB들, 그 IB 파트나 이런 데서 FICC나 이런 데서 막 이런 거 하이에나 같이 이런 거를 다 따먹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런 1시간이 넘어버렸네요. 지지선을 깼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 기사.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 이자 가중 재정 적자 악순환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글로벌 채권 시장이 지금 불안감이 있습니다.
국채 30년물 금리 한번 보세요. 이러고 있는데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고요. 그죠? 이는 주요국 정부가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죠.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또 추가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발행할 때마다 이 높은 금리로 또 발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런 거죠. 돈을 100만 원 빌린 친구가 또 돈을 빌려달래요. 그러면서 또 100만 원을 빌리는데 그 전에 주기로 했던 10% 이자에다가 그럼 110을 빌려야 되잖아요. 110을 빌리면서 이번에는 이자를 20%를 주겠대. 야, 그러면 1년 뒤에 110에다가 20% 이자까지 해가지고 132만 원을 하면 얘거는 계속 빚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저기 제 돈 나중에 못 갚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지금 일본, 영국, 독일 전부 다 23년 고점을 다 뚫어버렸어요. 금리가. 자, 뭐 이런저런 블라블라 얘기 나오는데 영국 30년물은 지난 2일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그리고 독일 30년물과 프랑스 30년물 금리는 2011년 이후 최고 금리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찜찜하죠. 파이낸셜 타임즈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주요국들의 재정 건전성 문제와 정치적 불안정성이 장기물 금리를 지금 밀어 올리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부채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관세 불확실성과 페드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관세 수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시장의 압박을 가중시켰습니다. 퍼주기 복지와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채 발행을 해온 유럽 주요국들도 무거운 청구서를 받게 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장기물 금리 상승은 주로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 인플레이션과 얽힌 글로벌 현상이라고 짚었고요. 자, 최근에 장기물이 상승한 이유가 재정 적자, 국채 발행, 인플레이션. 특히 이미 G7 국가 중 가장 높은 차입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영국은 새로운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침체되거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재무장관이 IMF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거론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프랑스와 바이루 총리가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인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하원에 신임 투표까지 내걸면서 정치적 불안성 정도 커졌습니다. 재정 적자는 확대되며 채권 금리가 다시 급등을 하게 되고 정부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 여론 반발 이렇게 이어지고, 일본의 국채 30년물도 3.277까지 올랐고요. 99년 입찰 개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날은 3.285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한 뒤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퇴진 압박이 커지는 등 정치적 혼란 상황이 반영이 됐고, 지금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은 249%,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도이치방크 최고 경영자 크리스티안 제빙도 각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개혁 부족, 그리고 증가하는 부채를 시장이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채권의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값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번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금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고 있고요.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지금 3,61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전인 1일부터 3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고, 금 선물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35% 급등했습니다. 은값도 1.1% 상승을 해서 2011년 9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결국은
지지선을 붕괴시키지 못하고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1시간 10분이 돼버렸네요. 네. 우리 시장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실업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단단하게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이 10월까지 이어지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북토크에 오시는 분들은 내일 북콘스트 북토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